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두 아들, 딸들이 이제 중학생이라서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 평범한 엄마예요. 아침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우당탕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이들 학교하기 전까지 바쁘게 집안일하고 갖가지 처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금세 아이들 학원이며 과외며 태워다 나른다고 바쁘게 다니느라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잠시 뜨는 시간에 이 채널 접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흥미로운 사연을 듣는 것이 바쁜 생활 중의 낙이죠. 한마디로 지금 제 것의 모든 생활이 저희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 키우는 주부분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쁜 시기도 지나고 나면 참 그립고 아쉽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 성장을 함께하는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이시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저 역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제 두 아이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대단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위협한다 해도 내 목숨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내 새끼인 법이죠. 저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자체가 그리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줌마일지 모르겠지만 제 자식들이 걸린 문제라면 엄마로서의 저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내 아이를 위협하고 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좌시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 내 자식 작은 생채기에도 가슴이 아플 엄마가 내 새끼 온몸을 뒤덮은 시커먼 멍자국을 보고 어떻게 정신 멀쩡하게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천한 것은 대를 이어도 바뀌지라 않는구나. 네 그 더러운 성미가 다 어디로 갔겠어?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하,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내 새끼 건드리는 쳐 죽일 놈을 그러면 내가 얌전히 두고만 볼 줄 알았어? 야, 네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거야. 감히 내 새끼 건드려 놓고 네 새끼 앞날이 무사할 줄 알았어? 그 옛날의 악연이 돌고 돌아 내 자식에게까지 해악을 끼쳤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만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뚝 끊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봤자 중학생 어린아이들 다툼에 불과한데 뭘 저렇게까지 엄마가 되어서 유난스럽게 나서나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타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내 귀한 자식이 아까워서 키우면서 손찌검 한 번 안 했던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일반적인 폭력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과연 몇이나 되는 부모가 이성적으로 정신을 꽉 붙들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성인군자는 되지 못하는 탓에 절대 내 자식에게 이런 상처를 입힌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을 마주하고서야 알게 된 기나긴 악연의 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저희 아이가 겪은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연 들어주시고 정말로 제 행동이 과했던 건지 귀한 말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편과 결혼해서 30살의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양가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렇지만 시댁도 손이 귀한 편이거든요. 그런 집안에 시집 오자마자 남녀 쌍둥이를 한 방에 낳아드렸으니 가뜩이나 결혼 전부터 제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던 시부모님의 애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일찍부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던 저를 위해 친정 어머니 역할까지 자처하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 아이들 낳던 날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아가, 우리 집안 식구 통틀어서 너만큼 귀한 일 해준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귀한 손자 손녀를 한 번에 둘씩이나 낳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고맙다. 고맙다, 아가.
분명 저를 마음 깊이 사랑해 주시면서도 무뚝뚝하고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애정 표현을 자주 해주시지 않았던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이렇게 사랑 듬뿍 주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귀한 자식 대접을 받으니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임신한 걸 알게 된 순간부터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가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 사랑하는 쌍둥이들이었습니다. 딸아이인 주연이는 갓난아기 전부터 활발하고 성격이 활발한 그야말로 여장부 그 자체였어요. 또래 아이들 만나는 자리마다 낯도 가리지 않고 금세 친해져서는 무리의 중심이 되곤 하는 아이였죠. 제가 어릴 적에 그리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으니 이런 부분은 사람 좋아하시고 호탕하신 저희 시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이는 그러니까 무인도에 홀로 뚝 떨어져도 씩씩하게 잘 살아남을 것 같은 당찬 아이였습니다. 가끔은 저나 남편이 보기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정도였어요. 아이가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성인 여자 체력인 저도 아이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였죠. 반면 아들인 시연이는 제 쌍둥이 누나에 비하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러웠지만 낯을 상당히 많이 가리는 편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거나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하는 등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적인 취미보다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등의 사색을 하며 시간 보내는 걸 더 즐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것보다는 정적인 시간을 더 좋아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연이 친구들은 대부분 시연이와 비슷하게 조용하고 알아서 자기 공부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들이 많았죠. 간혹가다 활발한 친구를 만났다 하더라도 시연이 쪽에서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외향적인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한마디로 같은 엄마 뱃속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남매였습니다. 부모인 저희 보기에도 가끔은 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태교할 때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보면서 했는데 애들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가 몰라? 저희 부부 성향은 딸아이보다는 아들과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학교 다닐 때 전형적인 차분한 범생이 타입이었다고 했고 저도 반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편이 아닌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용한 아이였어요. 자식이 부모 닮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크면 클수록 저를 닮은 부분이 많은 아들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을 제법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차고 씩씩한 우리 딸 주연이야 누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치면 더 강하게 받아칠 만큼 뚝심 있는 아이였지만 아무래도 저를 닮은 아들 시연이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식이 내 좋은 점만 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되는 것이 없는데 저를 닮아 아들의 다소 소심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기가 센 아이들에게 눌려서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아 기르면서 저도 제법 말 많고 잔소리 많은 괄괄한 엄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타고난 성격 자체도 조용한 편이었고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고 튀는 것을 딱 질색하는 성격이었어요. 친구들 성향 역시 저와 비슷하게 얌전하고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제 가뜩이나 조용하고 소심하던 성격이 더욱 위축되었던 건 바로 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저 집 여자가 애까지 떼어놓고 야반도주를 했다며? 그러게 말이야. 같이 일하던 공장 나이 어린 총각하고 눈이 맞았다지. 어휴, 세상에 세상에. 애까지 있는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네. 에이, 시끄러워. 애 듣겠어. 그 주변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추문의 주인공이 바로 제 친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엄마가 외지에서 일하러 온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슬슬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심이 샘솟을 시기인데 차마 입에 담기도 불경스러운 지저분한 추문의 주인공이 날 낳아준 여자라니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추잡한 소문은 또 어찌나 빨리도 퍼지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자식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한 여편네 딸로 취급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네요. 저는 제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동네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치스럽기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겠죠.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 겨우 사람 사는 것처럼 작지만 집도 마련하고 형편이 조금 피어가던 차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젊은 남자의 눈이 뒤집혀서는 그동안 아버지가 차곡차곡 모아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겠다며 들어놓은 적금 통장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폐물이며 돈 될 만한 것까지 싹 다 쓸어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자식인 저를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 있는 딸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야반도주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겠죠. 보통 사람들이 엄마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포근한 폼이나 고향에 돌아올 것 같은 그리운 마음 같은 건 제게 일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무슨 수로 그리워하고 애틋할 수가 있었겠어요. 차라리 조용히 어디에서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아직 한참을 자라야 할 창창한 자식 앞길에 흙탕물을 튀겨도 이렇게 튀길 수가 있다니. 그 어린 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태산과도 같았지만 지금에 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입장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제 배 아파 새끼를 낳은 여자가 그런 만행을 벌일 수 있는지 도무지 제 친모라는 여자를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외간 남자와 도망을 치면서 자식인 제가 한 번도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에서 자고 일어나도 아침이면 아이들 안부부터 확인하는 게 부모 마음이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화병이 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묵묵하게 저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키워주신 친정아버지가 아니셨더라면 솔직히 제가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에요. 어른들에게 돈 소문은 아이들에게도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가뜩이나 심심하고 재미난 일 없는 동네에서 십수년은 회자될 대형 스캔들이 터진 셈이니 온갖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제 가정의 비극이 끝도 모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입 심심한 거 풀어보겠다고 몇 마디씩 보탠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몇 마디가 수십 수백 명의 입을 거치면 얼마나 왜곡되고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가뜩이나 자극적인 사건에 근거도 없는 과장과 거짓이 보태어져 소문은 점점 더 막장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자극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갓 사춘기가 시작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런 자극적인 소문이 훌륭한 유흥거리가 되어 주었겠죠. 그렇게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은 학생으로 학교 생활 마치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은 보란듯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교생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소문의 정점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같은 반에서 생활하면서도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건 예사였습니다. 소위 논다고 하는 일진 선배들이 기어이 제 얼굴 구경하겠답시고 저를 동물원 원숭이 취급할 때는 그만 딱 죽고 싶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이나 보던 눈에 안 띄는 재미없는 아이였던 제가 전교생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이야 시들해지기 마련이고 또 다른 흥미거리 소문이 생기면 관심이야 그쪽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니 저에 대한 관심 역시 시들해지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검정고시나 봐서 빨리 이 동네 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 못지않게 어린 남자에게 부인 빼앗긴
제 옆편내 간수도 제대로 못한 모자란 남자 취급을 받게 된 제 아버지에 비하면 제 고초는 거기에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도무지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워서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더러운 소문의 피해자가 된 것도 모자라 혼자서 공장 일에 살림까지 묵묵히 도맡아 하시며 어떻게든 저 제대로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아버지의 짐을 더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듯이 저 역시 아빠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부정한 일 때문에 학교에서 질 나쁜 학생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쟤야? 제가 한참 어린 남자랑 도망갔다는 여자딸, 맞지? 그러게, 보기에는 그냥 얌전해 보이는데? 얘도 자기 엄마 닮아서 남자 좀 밝히려나? 이렇게 재미없게 생겼는데 설마? 야, 그건 모르는 거다. 그건 원래 생긴 거랑은 별로 관계없어. 일진 여럿이서 사람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어린 여자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을 하면 그걸 더 즐길 것이 뻔한 야가 빠진 것들이었어요. 제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게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못 들은 척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척하며 그 모멸감을 참고 억눌렀습니다. 그런 제 반응이 재미가 없었는지 제 몸까지 툭툭 건드리고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등 못 배워먹은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참아내면 정말로 재미가 없어진 그 싹수 없는 것들이 어지간하면 물러날 걸 알고 있었기에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 일 겪는 동안 제 침몰하는 여자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자식 버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눈 맞아서 둘이 도망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어찌되었든 그 둘 모두 최후가 아주 비참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때야 그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주처럼 내뱉었던 생각이지만 이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그렇게 하찮다는 듯 버렸는데 그 둘 인연이 얼마나 갔을까 싶어요. 잠깐 눈 돌아버린 어리석은 짓거리에 아주 오래오래 후회하고 고통받았기를 지금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한바탕 야단이 난 후에야 제 학교 생활도 차츰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혹가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며 불순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이 여전히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저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쾌한 마음이 아예 없는 듯 사그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는 건지 그저 눈 뜨면 죽고만 싶었던 시간도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제 곁에서 여전히 머물러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몇몇 친구들이 제 곁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와중에도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뜩이나 가정 형편이 그 모양인데도 어떻게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으니 그걸 측은해하시며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계셨어요. 초반에 걷잡을 수 없는 소문들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선생님들께서도 제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니 그나마 일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던 중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니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래도 3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았던 저를 괴롭히던 질리는 얼굴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니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 가까운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들 처음 보는 얼굴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고는 마치 제 친모의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조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내가 바란 건 고작 이 정도였는데 이걸 하지 못해 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제 지난 중학교 생활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죠. 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끔찍한 지난 시간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부디 그저 오늘만 같이 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도 저도 처음에 충격에서 차츰 회복되어 두 식구가 지내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도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애정 표현에 무뚝뚝하고 말수는 많지 않으시지만 항상 딸 자식에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고요. 이제 아버지의 낙이라고는 하나 있는 자식인 저뿐이었으니 그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아버지의 고생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얼굴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입학해서 1학년 때는 같은 중학교 출신의 단짝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와도 반이 갈라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사교성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는데 친모 떠난 이후로 추잡스러운 소문의 후폭풍을 겪은 후로는 교우 관계에 더욱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저였습니다. 1학년 때도 원래 저와 친했던 단짝 친구 이외의 친구들과는 그리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반이 바뀌어서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빼고 벌써 다들 아는 얼굴인 듯 반갑게 제잘되는 같은 반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나만 혼자 동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 나이대가 친구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선뜻 다가갈 만큼 부침성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혼자 동떨어져 쭈뼛거리고 있었죠. 그때 웬 친구 하나가 제게 아른 체를 했습니다. 너 미숙이 아니니?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그 애가 반색을 하며 반가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반가워하는 그 친구의 얼굴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이어지는 말에 그만 제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나 강미영인데 모르겠어? 나 땡땡 중학교 나왔는데. 너 김미숙 맞지? 그렇습니다. 제게 반색을 하며 반가운 척을 한 그 친구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제가 나온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은 학교를 골라서 온 거였는데 굳이 나온 중학교 이름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강미영이라는 친구가 솔직히 그다지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야 워낙 친구가 몇 명 되지 않은 편이었으니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 해봐야 아는 얼굴이 몇 되지 않았지만 저랑 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 치고 제 얼굴을 모르는 애들은 드물었으니까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문제의 그 추문이 저를 제 출신 중학교의 유명 인사로 만들었다는 걸,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단한 중학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쉽게 저를 알아볼 수 있었겠죠. 저도 모르게 꽉 찐 주먹에서 긴장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정말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싶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기색을 눈치챈 건지 강미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 긴장 풀어. 나 그렇게 입 가벼운 사람 아니야. 그나저나 우리 오며 가며 꽤 많이 지나쳤는데 너 나 못 알아보는 걸 보니까 진짜 잘 되긴 잘 됐나 보다. 자기 혼자 신나서 조잘거리는데 저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 영문을 몰라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다른 아이들 눈치를 보며 들리지 않게 제게만 속닥속닥 말하는 강미영이었어요. 그게 실은 나 중학교 졸업하고 쌍꺼풀 수술했거든. 이 학교는 우리 나왔던 중학교 출신 애들 거의 없으니까 나도 그냥 원래 내 얼굴인 척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녔지 뭐.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자기 혼자 조잘조잘 떠들어대는데 그래도 제게 아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잘됐다 얘. 나도 2학년 올라와서 아는 얼굴 하나도 없어서 혼자 다녀야 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솔직히 성격이 그리 맞아 보이지는 않았으나 외톨이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말하는 뉘앙스로 보아도 저와 관련된 소문을 모를 리 없어 보여 마음에 걸렸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걸로 소문낼 생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기에 내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저로서도 크게 손해볼 곳이 없겠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렇게 같은 중학교 출신인 강미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미영은 그리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숙제 안 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항상 제출해야 되는 기한 직전이 되어서야 제가 애써해온 숙제 허락도 받지 않고 베끼기 일쑤였어요. 야야, 나 빨리 숙제 좀. 쌤 오기 전에 얼른 베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 선생님도 눈이 있는데 주관식까지 똑같이 베끼면 베낀 걸 어떻게 못 알아챌 수 있겠어. 아, 알았어. 그놈의 잔소리는. 이제 좀 친해졌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인 걸 하나씩 툭 던지면 지도 듣기 고가운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봤자 자기가 아쉬운 입장이니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숙제 보여달라는 둥 자잘했던 요구가 점점 선을 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미수가, 나 이따 쪽지 시험 볼 때 답안 몇 개만 넘겨주면 안 돼? 나 이번에도 성적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엄마한테 진짜 맞아 죽어. 그러니까 나 책 볼 때 옆에서 좀 같이 보라니까. 아,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걸 그럼 어떡해. 너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꼭 그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해야겠어?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솔직히 정말 서로 성격이 안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같으면 공부를 하기 싫으면 차라리 안 좋은 성적 받고 말 텐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덕만 보려고 드는 심보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쪽지 시험이라도 부정행위는 엄연히 부정행위 아닙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이치에도 맞지 않은 요구를 당연히 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탁이랍시고 강요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저한테 답안 맡겨놓기라도 했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강미영이었습니다. 야, 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줘? 너 공부 좀 한다고 전부터 사람 깔보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애초에 나는 보여준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그 분풀이를 나한테 해? 얘 말하는 싸가지 없게 하는 것 봐. 기껏 아무도 안 어울려주는 거 같이 어울려줬더니? 뭐라고? 야, 애들이 쉬쉬한다고 모를 줄 알아? 니네 엄마 바람나서 야반 도주한 거. 순간 피가 씻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솔직히 강미영을 쏙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강미영을 같은 반 친구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그날 그 주둥에서 튀어나온 망발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고만 겁니다. 강미영이 저를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자기 답안 안 보여줬다는 이유로 저런 말을 하다니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혼자 다녔으면 혼자 다녔지 저런 애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강미영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저야 워낙에 상처를 받았으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주변 어지간히 의식하는 강미영 입장에서는 다른 어울리는 친구도 없는데 저까지 외면했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린 건 강미영이었어요. 야, 사실 다른 애들 네 소문 몰라.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응? 솔직히 사과도 아닌 그 말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그 소문만큼은 고등학교에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미 친구 관계가 진작 깨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걔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저런 애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건 한시적 동맹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강미영은 자기가 아쉬운 것만 생기면 소문을 들먹이며 저와 거래를 시도하려고 들었어요. 당연히 사이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강미영에게 져주기는 싫어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성질머리를 못 이겨 분통을 터뜨리는 강미영이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내 말 안 들어봤자 너만 손해인데?
그러면서 안 보이는 데를 꼬집거나 일부러 등 뒤에서 주먹으로 퍽퍽 내려치거나 하는 등의 치졸한 방식으로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다 보니 티나게 저를 괴롭혔다가는 선생님들의 주목을 끌 거라는 걸 알고 하는 행동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분하고 괘씸해서 더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야 어떻게든 둘이 붙어 있으니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원수도 이런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강미영이 차마 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한 것은 그랬다가는 정말로 자기도 같은 반에서 같이 다닐 예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저야 강미영이 복수심에 제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차마 강미영이 은밀하고 악랄한 괴롭힘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었고요. 차라리 그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더라면 이런 자잘한 폭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며 저를 협박해대는 그 못돼먹은 계집애한테 그 정도 자존심은 세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교복에 가려져 안 보이는 팔뚝에 꼬집힌 자국이 가득했고 등에 주먹으로 얻어맞아 멍자국이 빠질 줄은 몰랐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 행동이 미련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멋대로 쥐락펴락하는 그 못돼 처먹은 계집애한테 마냥 져주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 교실을 떠나게 되는 순간 저 막대먹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강미영의 괴롭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그 끔찍한 시간을 통해 버티는 법만큼은 악착같이 터득한 저였으니까요. 이런 지옥 같은 시간도 3학년에 올라가면서 강미영과 반이 갈라지며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강미영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절대 먼저 아는 척을 하는 일 따윈 없었습니다. 저한텐 그저 당장이라도 죽어 없어졌으면 싶은 끔찍하게 더러운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 다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이 낳고 살면서 사는 게 바빠 옛 상처들도 기억의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할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한 인연도 아니었고요. 친모 때문에 주변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받았던 마음의 상처 역시 자상한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따스한 보살핌,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새가 없이 정신을 쏙 빼놓는 아이들 키우느라 옅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들 녀석에게서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게 되자 문득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못된 계집애도 있었지 하고 아주 드물게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보다 상대적으로 아들 녀석 거치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성격상 비밀이라는 걸 끌어안고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을 곧장 제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누나와 달리 아들 녀석은 그러는 편이 아니었죠. 녀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세심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연이를 더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우연히 옷 갈아입던 아들의 방문을 실수로 열지 않았더라면 그 끔찍한 일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시커먼 피멍이 들어있는 아들 녀석 등짝을 보고 순간 얼마나 눈이 뒤집혔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이 가시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 녀석 맨몸을 부여잡은 엄마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 새끼 등판이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꼴을 보는데 온 몸이 소름이 돋더군요. 이보다 더 참담한 기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연아, 너 이게 다 뭐야? 대체 누가 이랬어? 언제부터 이랬어? 엄마 조용히 좀. 그냥 못 보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들 녀석 때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무죽죽하게 시커먼 멍자국부터 멍이 서서히 빠져가서 누렇게 남은 자국까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상처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편히 털어놓은 적 없었지만 저 역시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대물림에 내 아들까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자괴감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안 돼, 시연아. 엄마, 이거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고 버텼어?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한 것 하나 없는 내 새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누가 되었든 내 새끼 이렇게 만든 놈 결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인지라 겁이 나서 말하지 않으려던 아들을 몇 시간을 붙들고 추궁하자 금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문제아였습니다. 같은 학년인데도 발육 상태는 또 좋아서 내 아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놈이 내 아들이 이렇게 패냈다고 생각하자 그놈의 자식을 피떡이 될 때까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에 이 참혹한 일을 학교에 고발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 그 싹수 없는 애새끼 앞날을 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다급하게 맞는 시연이었습니다. 엄마, 저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거 소문나는 것도 싫고요. 창피해서 싫어요. 엄마, 네? 솔직히 성질 같아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버럭 고함을 치고 싶었으나 저 역시 그 심정을 모르지 않기에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아들 녀석의 상처도 적지 않을 터였어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몸의 상처보다도 깊게 남은 상흔이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걸 제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우리 귀한 새끼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는 걸 꾸역꾸역 참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런 배죽일 놈의 새끼를 봤나? 감히 누구 아들을 건드려? 남편 역시 아들이 당한 일에 분개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어찌됐든 우리 시연이가 가장 상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 얼굴 역시 참담했죠. 제가 그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나이에 소문이라는 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 역시 잘 알고 있기에 결국 저희 부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일단은 가해자 부모를 먼저 만나 정황을 설명하고 확실하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답을 받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으나 내 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그거라는데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와 가해 학생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사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그보다 더 냉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등판을 걸레짝으로 만들었다는 놈은 불만이 가득해서는 주둥이를 있는 대로 내밀고 있더군요. 그 기가 막힌 꼴을 보는데 그만 그 낯짝을 후려치고 싶은 걸 참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부하는 거리가 먼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 옆에 어머니랍시고 앉아있는 여자는 성형을 떡칠해서는 두 모자 모두 저나 우리 시연이한테 미안할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꼴이 똑 닮은 게 모자지간이 확실하더군요. 그런 모자에게 제가 싸늘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줄 아세요. 가해 학생은 제대로 사과하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답 정도는 받아둬야겠습니다. 아니, 애들끼리 크다 보면 좀 투닥거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 가려서 하세요. 대개 아드님 등짝이 이 꼴이 됐어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당장이라도 눈앞에 여편네라 한 대칠 요랑으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제 기세에 그 무례하게 짝이 없는 여자도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러다 유심히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그 뻔뻔한 낯짝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너 김미숙이야? 김미숙 맞지? 나 못 알아보겠어? 이 심각한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 혼자 박수까지 짝짝 치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선 저렇게 얼굴에 손 많이 댄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어디서 옛날 옛적에 그 소문이라도 들먹이려나 싶어서
잔뜩 날카로워져 있는 저를 보고 그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 강미영이야. 강미영.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쌍꺼풀 수술은 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뭘 얼마나 더 만진 건지 그때의 얼굴은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번에 강미영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어요. 보기 좋게 일그러진 제 얼굴을 보고 저 역시 상황을 파악했다는 걸 알았는지 신나서 날뛰는 강미영이었습니다. 야, 살다 보니 이렇게도 너를 다 만나고 사람 참 오래 살고 봐야 해? 그러더니 이 미친 여자가 제 아들을 휙 돌아보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네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싹수가 없어서 나한테 꽤나 맞고 다녔거든? 이런 것도 인연이면 인연인 건가? 야, 네 아들도 내 아들한테 맞고 다니네? 그러면서 좋다고 낄낄 차웃고 있는 면상을 보는데 저게 마귀가 아니면 뭐가 마귀인가 싶었습니다. 그 옛날 정말로 싹수 없이 굴면서 제 학창시절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누구인데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제 아들 앞에서 저 따위 망발을 짓거려요. 지가 개차반인 것도 모자라서 지가 낳았다는 새끼까지 저렇게 개차반으로 키워놓고는 그 개만도 못한 어린 놈이 내 아들을 저꼴로 만들어놨는데 어딜 감히 좋다고 낄낄 쳐웃습니까 쳐웃기를. 제 인내심도 그만 거기에서 싹 다 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놓여있던 오렌지 주스를 그 쳐죽여도 시원찮을 여편네 면상에 들이부어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네가 미쳤지. 애 새끼를 개새끼로 키워놨으면서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무릎으로 기어와서 사죄를 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감히 내 아들 듣는 데서 그따위 더러운 망발을 짓거려? 야, 너 잘 만났다. 내가 너 다시 만나면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줄 거라고 벼르고 벼렸는데 네가 아주 호랑이 아가리로 기어 들어오는구나. 내가 아직도 옛날에 그 김미숙으로 보여? 꼴통 주제. 공부는 더럽게 못해서 남의 숙제나 베끼고 답안지나 베껴 쓰겠다고 패약 부렸다는 얘기는 왜 안 하니? 뭐라는 거야 지금? 아, 꼴이 지새끼 앞에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지?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못했다. 너나 네 자식 새끼나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감히 나도 모자라서 내 새끼까지 건드리고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네가 무슨 수로 나를 묵사발을 만들 건데 네까짓 게 뭐라고? 몰랐나 본데 내 남편이 검사야, 검사. 알아보니까 네 남편이 찔릴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던데. 너 이렇게 건방지게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주둥이 나불거려도 괜찮겠어? 뭐라고? 그럼 내가 내 새끼 건드리는 것들 만나러 나오면서 그 정도도 안 알아봤겠어? 일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게 생겼다. 야, 난 그저 내 아들 복수해줄 생각으로 준비해뒀던 건데 니년 고꾸라지는 꼴까지 보게 생겼으니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는 금방 알게 될 거야. 집에 가서 덜덜 떨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렴. 그 흉문스러운 낯짝의 허옇게 질린 꼴을 실컷 고소하게 감상하고 나서 귀한 제 새끼 챙겨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강미영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 나가기 전부터 저것들이 혐의를 싹 잡아떼고 내 아들만 정신 나간 놈 취급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했으니까요. 아들에게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캐낸 뒤 곧바로 부모 신상부터 탈탈 털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그놈 아비라는 놈이 회사라고 구멍가게만 한 거 운영하면서 뒤로 탈쓰며 뭐며 아슬아슬하게 편법을 많이 썼더라고. 이게 굳이 건드리기는 애매한데 또 작정하고 타면 못할 것도 아닌 수준이라. 지금까지는 줄타기 잘해가며 잘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몰랐을 때 얘기지. 오늘 나가서 얘기 잘 되면 또 몰라도 그쪽에서 싹수 없게 나오면 바로 얘기해. 내가 그것들 아주 제대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아이 학교에서 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그 빌어먹을 집구석에 제대로 복수해줄 만한 방법은 아무래도 그것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눈 감아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리어 원한을 하나 더 얹어줬죠. 내 아들 그리 만든 놈 엄이라는 인간이 저 강미영이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용서를 빌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 그리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모자라 학창시절에 그 엄이라는 것이 제 아내까지 손댔다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제 남편도 아니었고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 꼭 저 같은 걸 낳아놨구나.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것들 탈탈 털어서 아주 거짓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남편이 그리 큰 소리를 떵떵 친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강명이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길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새끼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귀한 검사님 아드님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들 장난으로 치부했던 일을 스스로 섞고 대제할 대역죄로 고하는 강미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 천박한 인간이 개과천선했을 리 만무하니 남편의 계획이 착착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날은 제 남편 놈의 내 아들 그 꼴 만들어 놓고도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던 아들놈까지 대동했더군요. 지금 집에 빨간 딱지 붙고 회사는 부도난다고 그러고 나 너무 무서워. 미수가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이 새끼 다시는 못 설치게 다니게 아주 제대로 잡을 테니까. 네가 누구 제대로 가르칠 주제나 되니? 꼭 네 아들놈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너. 웃기지도 않게. 미수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죽일려냐. 내가 어려서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어.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릴까? 바닥에 머리라도 찍을까?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식구 좀 살려줘. 이러다 우리 정말 굶어 죽어. 질질 짜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강미영 뒤로 불순하게 짝이 없는 눈깔로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 학생 놈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보니 집안 꼴이 아주 볼만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저런 철면피 인간들도 반성하는 신용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진심 어린 반성이라 생각할 정도로 저도 순진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예, 미영아. 원래 엿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지 않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 니들이 죄 지은 거 없는데 지금 그 꼴 당하는 거 아니잖아. 너나 네 새끼 저지른 짓거리 생각하면 이건 벌 받는다고 하기도 우스운 수준이지. 아무 잘못 없이 봉변당한 나나 내 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습지도 않은 꼴 보이지 말고 돌아가서 자숙하면서 조용히 살아. 2번 다시 나나 내 아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알아듣겠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들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시원해서 가슴에 맺힌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도 참 심포가 그리 고운 사람은 못 되나 봐요. 결국 강미영 집안은 그 길로 파산하고 2번 다시 볼 일 없어졌습니다. 집까지 내놓고 사라진 덕에 그 아들놈도 당연히 소리 소문 없이 전학 가면서 제 아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졌고요. 사람이 대단한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살아야죠. 저들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 꼴 당한 걸 누구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시끄러운 일들 겪는 동안 저희 아이 마음도 적지 않게 수런거렸겠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놈까지 영영 눈앞에서 사라져서 그런지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희 부부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아이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죄 지은 놈 제대로 패가망신한 걸 본 걸로 아이 마음의 응어리도 잘 풀렸으리라 믿어요. 그래도 아이 일에 저희 부부가 너무 지나치게 대응했다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자식 문제라면 결코 침착할 수 없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다소 모자라 보이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뜯길 만큼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순간을 어찌어찌 보내면 또 다른 숨쉴 구멍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은 다 살아보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삶이 그런데 사실 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용케도 버텼구나 싶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결혼한 이래 제 속을 썩이지 않았던 기간이 아주 짧아요. 우린 분명히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2년 정도 넘게 만나오다가 서로 확신에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후 모든 삶이 무탈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남편이 생각했던 것은 달랐나 봅니다. 웨딩 마치를 하면서 남편 팔짱을 끼고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연애할 때에는 그렇게 매번 지극정성으로 저를 데려다주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신혼을 보낸 지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계속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저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결국 남편을 앉혀놓고 야단치실 정도였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집에 안 들어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툭 하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런 데 다니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정말 얼굴빛 하나도 안 바꾸고 당당하게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일 때문에 간 거야.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그런 걸로 바가지 좀 긁지 마. 너는 참. 제가 본 영수증은 한눈에 봐도 결혼한 사람이 드나들어서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뱃속에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있는 저를 놔두고 매번 그렇게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오고 뭘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맨날 살만 찌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두고두고 참아왔었는데 임신 중에 나가서 저렇게 바람까지 피고 다니는 걸 알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엄만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며 남편을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서럽더군요. 자네 이게 뭔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부인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어? 남편은 이상하게 어른들한테는 깍듯해서 이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 때문이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니 이윽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우리 수연이 데려가고 싶지만 자네도 아빠가 된 책임을 지길 바래서 이번만 넘어가겠네.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사돈어른 모셔서 단판을 지을 거야. 내가 갈라놓을 거라고. 알겠나?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이후로 남편도 조금은 무서운 줄 알고 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앞에서만 알겠다고 그렇게 빌어놓고 전 만만한 건지 이후로 더 엇나가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일러바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하게 생겼어? 지금 누구 잘못인데 그렇게 당당해? 당당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이후로 기야말 소리를 늘어놓고 사라지더군요. 말을 말자. 너랑 이제 말하기도 싫다. 애 때문에 너랑 사는 줄 알아. 뱃속 아이 때문에 누가 참고 있는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젠 장모님한테 야단 맞으니 처가도 가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아예 경조사에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고 몸이 힘들 때에도 울면서 겨우 그 시기를 버티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 시기에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는 주었단 정도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걸까요?
여전히 바쁘다면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제 눈치를 볼 때만 아들이 태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해주겠다고 허세만 부려댔어요. 그때 전 남편도 없이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기간들을 견뎠고 결국 심한 진통을 겪을 때에도 엄마가 제 옆에 계셨을 뿐 남편은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양새로 나타났더군요. 자네 진짜 장난하자는 건가? 장모님, 죄송합니다.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살았던 건지 몇 시간을 퍼마시다가 이젠 막 나온 추리한 모양새로 와서는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남편.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빠라고 애를 안겨줘야 하다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손으로 핏줄을 안아봐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도 아기가 태어난 한동안은 남편에게 신경을 끊고 최대한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가끔 들어와서 정말 아기를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하는진 관심도 없으시고 저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하시더군요. 수연아, 은우 데리고 한번 여기 내려와라. 듣자마자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시댁은 부산이었고 전 남편도 없이 혼자 채 100일도 안 된 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매번 출장 가고 야근 중이라 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아직 100일도 안 되어서 아기도 조심스럽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뭐라고? 애 낳은 게 대수라고 지금 네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냐? 애비는 일하느라 힘든데 네가 좀 고생해서 내려오면 될 것이지. 내가 손주 좀 보고 싶다는데 그놈의 엄살 좀 부리지 말고 내려오라면 당장 내려와. 엄살이요? 엄살 아니에요, 어머님.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무리예요. 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를 두고 윤리적이지 못한 짓을 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때 끝까지 당신 아들 편만 드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도 가슴에 남아서 한이 되었는데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때도 다 그러고 살았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여자가 매번 집에만 누워있으니 보기 좋겠냐? 분명 거기엔 네 책임도 있어. 네가 잘해줬어 봐라. 걔가 밖으로 나가도나.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내내 배가 뭉쳐서 연락을 끊었는데 아기를 낳고서도 여전히 자기 아들 위주로 말하시고 저를 한여부리듯 하시니 최대한 신경 쓸 거리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더군요. 그렇게 힘든 육아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 잘 오지도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아들을 계속 키워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은 정말 억지로 버텨가던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또 한 번 큰 사고를 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2~3살쯤 되니 인식이 있는지 어느 순간 집에 그럭저럭 들어오기도 하고 좀 놀아주기도 하길래 이젠 좀 변했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한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더군요. 오랜만에 연애 때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안심했던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온전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모처럼 일찍 왔고 웬일로 아이를 씻겨주며 좀 놀더니 방에서 잠들었어요. 그때 아들은 거실에서 저와 놀다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기 아빠의 핸드폰을 들고 아무거나 막 눌러대더군요. 그걸 보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들고 있던 남편 핸드폰에 살짝 스쳐간 장면이 뭔가 쎄했어요. 순간 느낌이 너무 별로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아이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왠지 모르게 등 뒤쪽으로 살짝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전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안방문을 쾅 열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이 사진 다 뭐야? 남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몸을 일으켰고 전 거기다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어요. 전에 한번 아이 돌잔치 때 인사를 왔었던 남편 회사 여직원이 그 안에 있더군요. 이상하게 남편에게 과장님 소리를 해대면서 자꾸 치대고 옆으로 붙는 게 좀 신경 쓰였는데 둘이서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경치 좋은 곳들은 다 놀러 다녔더라고요. 대충 시계를 보니 제가 그렇게 힘들게 울며불며 육아가 힘드니 제발 집에 와서 하루만 교대해달라며 싸워대던 때였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은 외려 저한테 무섭도록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와서. 아, 진짜, 사람 오랜만에 자는데, 성가시게. 그 길로 옷을 걸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장면까지 봐버린 이상 전 남편과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머리를 스쳤습니다.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어요. 적어도 배우자와 살 것이라면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더니 그 말이 뭔지 저는 뼛속 깊이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체감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관계는 뒤로 돌아갈 순 없겠더라고요. 충격받으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이혼 관련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았어요. 맨정신으로 앉아있을 수 없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답도 없었고 결국 저는 힘겹게 이혼을 위해 혼자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그래도 뭐가 되던 지금의 진절이 나는 생활은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한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이혼 관련해서 연락을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조금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그 외의 연락은 다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인 양육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나타날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당시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길을 가다가도 울컥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아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싶어 공포감에 악몽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친정엄마도 결국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라고. 미안해, 엄마. 왜 제가 남편 때문에 엄마에게 이런 불효를 해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오랜만에 들리신 친정엄마는 한껏 상한 제 얼굴을 보고 기함을 토하셨고 전 상황을 말하기 싫어서 아들을 데리고 억지로 엄마와 함께 집 앞 놀이터로 나갔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엄마와 저는 땡볕 아래 놀이터에서 둘이 끌어안고 힘껏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꺽꺽 울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들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후로 걱정이 되셨는지 엄만 계속 저희 집에 들리시다가 결국 근처로 이사 오셨고 밤낮으로 함께 와 계셨어요. 이 시기에 엄마라도 안 계셨다면 저는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피만 말리듯 괴롭게 하던 남편으로부터 뜬금없이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연결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기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전화였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이미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지하 몇 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그대로 떠듬거리면서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제 남편 맞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때 아닌 남편 근황에 엄마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전화기 너머로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로 뭔가 들려오긴 했는데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마냥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듣게 되었기에 너무 얼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고 나니 왜 제가 더 나쁘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해주고 잠적해버리더니 그 회사 여직원과 쭉 같이 지냈었나 봅니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어디론가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아주 처참하게 나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본처 입장으로 한동안 아주 불편한 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고요. 전 곱게 이혼만 하고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을 맺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나란히 운명을 달리하다니요. 저를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은 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런 제 마음을 더욱 갈갈이 찢어놓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어마어마하게 원망하시더군요.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잡아먹였지 뭐니? 밖으로 내쫓고 못되게 굴더니 우리 아들을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었어. 네가. 듣다 못해 친정 가족들이 나서려고 했지만 전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싸우고 싶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창창한 나이의 아들이 저렇게 가버렸고 제대로 알리기에도 창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멀쩡히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간 거야.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라고. 아이고, 참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덕분에 장례식장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제가 참은 이유는 하나예요. 연애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못 괴롭혀 일쑤였던 시어머니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그저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아져 버렸어요. 마찰이 생길 만한 것들은 전부 접어버렸고 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죽은 후 아예 다 망하라는 법은 없는 건지 남편 사망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왔더군요. 건드리기도 싫은 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당장 돈이 나올 곳도 이제 없고 그나마 남편이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에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전 어떻게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그때 정신을 추스르기 힘든 때였지만 겨우 힘을 내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네가 운영하면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목이니 좋을 것 같구나. 엄마도 그 당시엔 절 어떻게든 일으켜 주시려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는 월급만 받아왔던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니. 그냥 덜컥 정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좀 자리를 잡게 한 다음 나중에 제가 없어도 돈이 적당히 돌게 될 거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봐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맡겨두고서 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때때로 돌보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의욕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되도록 허튼 돈 쓰지 않고 잘 준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왜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지 저의 힘겨운 출발은 갈수록 점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하던 알바생이 말도 안 하고 그만두지를 않나 운영 부분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라 전 서툰 부분 투성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너무 한계가 와서 차라리 이러느니 돈을 다 깎아먹기 전에 정리를 해서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겠지만 막상 2천만 원 남짓도 안 되는 돈이 남겨지게 되니 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완전 감도 잃게 되었고 이후로 아무리 일할 만한 곳들을 찾아봐도 잘 구해지지 않았고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언제쯤 끝이 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들은 기관을 다니면서 계속 맡겨지다 보니 적응도 잘 못하고 잔병 치레를 엄청나게 하게 되었어요.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을 안고 큰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하필 비도 내리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전 아이에겐 정말 저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정말이지 엄마는 아플 수도 정신을 놓을 수도 없더군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도 아들이 어디가 아프고 또 뭐가 아프기를 반복하다 보니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게 되더라고요. 툭하면 열이 났고 음식을 토해내기 일쑤였던 아들을 보다 보니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 중인 나를 두고 남편은 밖으로 돌고 끝도 없이 계속 바람을 펴대고 그런데다가 시댁에도 만만치 않게 시달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여자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다가 제대로 들켜서 집을 나가버렸고 한창 잠적해 있더니 들려온 소식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기구한 일을 겪었다면 남은 입장에서 저의 삶이라도 조금은 무난하게 흘러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앞으로 떨어진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겠다고 알아본 길은 금방 망하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 보고 잘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툭 하면 아파서 애간장을 녹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아들만 아니었으면 진즉 망가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만 치는 남편을 만나서 어쩌자고 자식을 둔 건지 한참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아들이 저를 살림 셈도 되었으니 이 이상 더 큰 불행들을 끌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다 못해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제 건강까지 나빠질 것 같더군요. 이미 가버린 남편을 이젠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고 정말 진흙탕 같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실이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 힘을 내야 했어요. 끝까지 전 잘 될 거라고 저 스스로라도 되새기며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맨날 밤마다 흐느끼며 어두운 인상이 되어버린 저를 보며 저를 자식으로 둔 친정엄마까지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사, 너는 네 자식이 중요하지? 나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엄마를 보니 내 부모와 내 자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지금의 입장이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굳이 고르자면 전 이제는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온몸에 재를 털어버리고 겨우 힘을 냈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온전히 마음을 먹고 떨쳐내려고 하고 이제는 분노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그렇게 증오해왔고 만나면 바로 먹살을 붙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꿈에서 남편은 연애할 때 마냥 서글서글한 눈으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거의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 상태로 남편의 기억이 흐려지더니 익숙한 장소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다락방이라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젠 창고나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고 문을 열어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들을 임신했었을 때 남편이 가끔 기분 좋을 때마다 그곳을 놀이방으로 꾸미자고 말했었거든요.
술 먹고 들어오는 길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애 장난감을 사서 거기 늘여놓기도 했지만 전 그때도 감정이 안 좋을 때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새삼스럽게 그게 나온 건가 싶어서 종일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다가 자꾸 잔상이 남는 바람에 오후쯤 다락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안 들어간 지 오래돼서 전구도 다 나가 있었고 어두웠는데 혹시 몰라 그때 사왔던 장난감이라도 찾아볼까 싶어 살피던 중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웬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열어본 순간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려 금덩어리 2개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거의 몇 분간을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증서도 있었는데 전 이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고 황당해서 금은방에 들고 갔어요. 자그마치 200돈이 넘었고 현금으로는 5천만 원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여전히 멍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꿈에 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불쾌하게 짝이 없었기에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도 증오하고 신경을 쓰니 당연한 상황이라고 여겼고요. 그냥 이제 와서 막연히 제 생각으로만 단정을 지어보자면 나름 자기 딴에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혼자 그렇게 가버린 데다가 아들도 아프고 모든 상황이 최악을 치닫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결혼했을 당시에도 돈 관리는 남편이 거의 다다시피 했고 재테크를 본인이 별도로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금을 사서 모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한 이래 매번 본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저랑 이런 쪽 대화를 제대로 할 새도 없었고 늘상 여자 문제로 싸우기 일쑤였기에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요? 친정 엄마는 당연히 그만큼 너를 속썩였으니 온전히 너와 애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고 참 기가 막힌다고 하실 뿐이었어요. 저도 그쪽에 생각이 기울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일어서려는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군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죄책감이 생겼던 걸까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아들과 앞으로 힘찬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크거든요.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 저 같은 처지는 아니시겠지만 여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에는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편히 만났는데 겪어보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쩜 그렇게 고지식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맨날 들볶아대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이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제 자신이 스스로 밉기도 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무척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가 곧잘 엄마를 함부로 막 대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약간은 섬찟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엄마를 맨날 괴롭히는 아빠가 미워.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물론 그럴 만도 했지만 실제로 아이 입에서 듣고 나니 너무 안 좋은 인식만 갖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자라면서 부정적인 어떤 상을 보고 자란다는 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너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라고 다시 다독여 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사 화만 내면서 윽박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기 일쑤였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지치더군요. 결국 저는 당시에 결코 쉽게 내릴 수 없는
스스로도 놀랄 결정을 과감히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성준이는 내가 키울 거고. 당연히 쉽게 허락해 줄 리 없이 그날마저도 저에게 심한 막말을 해대며 이윽고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생각을 굳혔어요. 결국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시집 보낸 딸이 별탈 없이 산다고 생각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서는 가슴을 찌시더군요. 어찌어찌 이혼으로 정리가 되긴 했으나 저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결국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부모님이 그 와중에 조금 돈을 보태주셔서 저와 아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주 작은 집을 하나 겨우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갔으나 이혼을 결심하기 이전과 만만치 않게 삶이 참 혹독하더군요. 아이를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켰고 거기서 적응을 하는 사이에 저도 나름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동네 엄마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도 썼고요. 그런데 점점 아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피했더니 이혼 가정인 것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참 속상했던 건 가뜩이나 이혼한 것도 서럽고 내 잘못으로 일이 된 것도 아닌데 같은 여자인 엄마들의 수군거림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이혼까지는 하지 말고 참아보지 그랬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성준이가 안 됐지 뭐. 성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듣다 보니 본인들 멋대로 우리 모자를 동정하는 것이 도를 넘더군요. 졸지의 학교 친구들에게 이혼한 가정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고 작은 동네여서 그런지 유독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린 더 이상 보금자리를 옮길 만한 경제력이 없었어요. 뭐가 어찌 된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더 이를 악물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당시 교사였던 저는 그전엔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셔서 직장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 친정에서도 떨어져 나오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치열한 생존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적당한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나보면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 동네 여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못 견뎌서 매번 가해지는 막말을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한 것이지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 일단은 묵인하려 했는데 하다 이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네 여자와 크게 싸움이 붙어버리게 되었어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 나중에 엄청 독살 맞은 시어머니가 된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케이스야. 성준 엄만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해. 괜히 아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누가 보면 제가 이혼 유책 사유라도 있는 마냥 같은 여자끼리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걸까요? 결국엔 저도 큰 소리를 내면서 그날 격하게 싸우게 되었고 분위기는 험악해져 버렸지만 어쨌든 할 말을 하고 나니 화병은 그나마 줄어들었어요. 저는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날 얼마나 이를 악물며 다짐했는지 몰라요. 동네 여자들의 말에 코웃음 치면서 니네가 그렇게 실컷 나를 깔아뭉개봤자 난 절대 그리 살지 않겠다고 강하게 속을 다졌는데요.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왜 이렇게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걸까요? 전 그때 정말 악물고 고생하면서 근무했고 겨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도 다 댔고 대학까지도 무사히 잘 보냈어요. 그 정도면 여자 혼자서 정말 잘 키운 거 아닌가요? 대학 입학하던 날 그리고 중소기업체 합격했던 날까지 전 속으로 아주 작게 읊조리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영희야, 혼자 몸으로
아들 이만하면 정말 잘 키웠어. 잘했어.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잘했다고 해주시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자기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왔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입 밖에 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꺼내게 되었고 이윽고 눈물이 마구 흐르더군요. 남편과 살던 그 지옥을 벗어나서 용케도 아들을 이만큼 잘 키우고 이루었다고요. 이제는 아들이 의젓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힘든 엄마와 살면서 절약도 하고 재테크도 제법 해서 조그만한 집도 샀으니 이젠 장가만 가면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여자를 안 데려오더군요. 나이가 꽤 돼가는데도 연애를 한다는 말도 없고 이러다가 좋은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슬슬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레 묻게 되었어요. 성준아, 너도 적당한 때에 장가를 가야지. 혼기 놓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이후로 돌아온 아들의 대답에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이 몰려와서 한동안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엄마, 이제서 말하는 것도 너무 늦었지만 사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었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같이 살고 싶지 않아. 사실 그간 만난 여자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어. 모든 부분에서 저는 부족함 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당연히 그게 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문제만은 대학이나 취업 문제처럼 스르륵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랐더라고요. 전 너무 다급해져서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강경하게 의사를 내비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안절부절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있어 자랑이었던 아들인데 멀쩡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미리 포기해버리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를 따라 힘써서 살아와준 아들에게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없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민거리를 안고 혼자 끙끙 앓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늦게라도 열차에 올라타듯 하나둘씩 자식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 저는 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창한 소원인 건지 세상 일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법 무게 있는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가던 중 아들이 돌연 충격적인 통보를 전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도 놀라서 저는 한 몇 초간 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저기 나 결혼하려고 해. 네가? 아니, 정말로? 평생 순하게 살아오던 아들이 이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갑자기 장가를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뒤바뀐 건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정해준 게 어딘가 싶었어요. 결혼까지 결심을 했을 테니 나름 서로 간에 확신도 있을 테고 아들 성격이 어느 정도 앞일을 생각해두고 저에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드디어 아들이 약속을 잡아서 만남을 성사시키게 되었어요. 그간 한 번도 아들이 연애사 관련해서 말을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새삼스레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몇 번이나 물을 마셨어요. 그러던 중 건너편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뒤에 얼핏 여자가 같이 따라오는 게 보이는 것이 갑작스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마치 아들이 처음 대학 합격을 전해왔을 때처럼 뭔가 대리 성취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밝게 웃는 아들 뒤로 따라 들어오는 여자분이 이제서 자세히 보였어요. 저에게 말했던 그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 근처에서 나이 많은 상사분을 잠깐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여지껏 마셨던 물이 역류할 뻔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그 여자친구야.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인상창이나 이런 걸 말해준 적은 없었고 그냥 좋은 여자다. 귀엽장한 외모를 갖고 있다고 정도만 말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 눈앞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귀엽다는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6, 7살은 많아 보였으며 덩치도 2배는 더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화장기 하나도 없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여자가 반드시 예뻐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너무 꾸미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겠더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제발 누구라도 데려와서 결혼 이야기만 해준다면 바랄 게 없었는데 눈앞에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상황을 보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지만 키도 엄청 작은 데다가 전혀 여자다운 느낌도 없고 인상도 어둡고 덩치도 엄청 크고 도통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저도 겨우 떠듬떠듬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숨이 차오르면서 안정이 되질 않았어요. 어머님, 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아, 그래요? 네.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님이 한정식을 좋아한다 하셔서 여기로 모시자고 말했는데. 저 식사는 그냥 배불러서 생략해요. 네? 그냥 속이 안 좋네요. 저도 모르게 그때부턴 말이 완전히 비뚤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키웠는데 장가를 보내도 이렇게 탐탁지 않은 대상에게 보내야 하다니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저 역시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해봤기에 이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처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좀 더 평범한 상대를 만나면 안 되었던 것인지 머릿속에서 매미라도 울 듯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혼자만 좋다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전 그만 듣자마자 복장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윤재희 씨야. 이쪽 집에는 먼저 인사를 드렸어. 나름 궁금하셔서. 그러냐? 안 그래도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저쪽 집에서는 누군지 궁금해한다며 그렇게 냉큼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보낼 준비도 생각도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더 못 참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경우 없는지 알았지만 자식일이 되니까 도통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성준아, 미안한데 결혼 좀 더 생각해봐라.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대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갔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예비 며느리감을 만나서 말도 좀 나눠보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결혼식장 상담도 하고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해볼 제 바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편으론 아들이 어렸던 날 그렇게 동네 여자들과 옥신각신하며 싸워댔던 일들이 왜 떠오르는 건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성준 엄마, 그렇게 홀어머니로 늙으면 나중에 아주 독살맞게 따져대는 시어머니 될 수 있어. 그렇게 저를 화나게 하고 저주하는 듯 들렸던 그 말이 지금과 혹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아주 불쾌한 느낌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서글프고 또 금방 날카롭게 화를 내게 되더군요. 독살 맞은 시어머니라니. 저도 나름 엄청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걸까요? 그런 부부가 함께 키워온 아들을 둔 엄마는
다 좋은 시어머니라는 겁니까? 내 자식을 내 둥지에서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그런 바램 하나 가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전 며칠을 이런 틀 안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도 하고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면서도 화가 나 있던 아들을 보는 게 참 스트레스였어요. 아들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그러나 그냥 한 귀로 쓱 흐르는 것이 전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데. 진짜 실망해, 엄마한테. 지금 여자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물론 저도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결정을 해버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요? 어른들은 어디까지나 인생을 더 살아봤으니 반대를 하는 건데 아들은 제 바램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그 소가리를 하는 중에 아들은 급기야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엄마, 나 제이 씨 아니면 평생 장가 안 갈 거야. 아들 혼자 늙기를 바라는 거면 난 모르겠고 꼭 결혼하는 거 봐야겠다면 이제 더 미루지 마. 그 사람도 상처 많이 받았어. 엄마 때문에.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에는 약간 찔리더군요. 그냥 일단 만나는 봐. 말이라도 해보라고. 엄만 그렇게 할머니가 엄마 괴롭힌다고 미워했으면서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선택한 걸 믿어주지 않는 거야?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보고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라며 그렇게 저를 무시해대던 시어머니. 정말 혹독하게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일을 시켜대고 밤낮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은연중에 저 역시 예비 며느리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거부하고 있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니 죄책감도 밀려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 죽어도 결혼시키긴 싫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말없이 원망하는 눈을 보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놓고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버렸으니 제 모습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여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 말이라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또다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고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야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시 봐도 참 인물이 없고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들에게 체면도 있고 하니 그냥 자리를 지켜야 했고 저도 어렵게 입을 뗐어요.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어요. 성준이가 한 번 더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눈은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자꾸 딴 곳을 보면서 말했는데 생각보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꽤 덤덤하고 무던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일단은 본인도 쉽게 나온 자리는 아닐 텐데 한참 제 반응을 보더니 그제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성준 씨에 비해 나이도 있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입장을 알아주긴 하니 그건 그것대로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터였기에 그저 씁쓸할 뿐이었어요. 마치 고문을 받는 것 같이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말을 하는데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전보다는 좀 귀에 담게 되더라고요. 성준 씨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고 제가 입사 선배예요, 어머니. 성준 씨랑 일을 많이 해보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겪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강단이 있고 성실하고 이 또래에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한 남자는 참 보기 힘들어요.
평소에 성준 씨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머니를 참 존경한다면서요. 일단은 듣다 보니 굳이 걸을 것이 없는 말이길래 어느새 그냥 멀뚱멀뚱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무척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자란 배경이 우리 아들과 크게 상황이 다른 건 아니다 싶고 접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설렁설렁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무척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아직 어머님 귀에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시겠으니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준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잘 살아볼 생각이에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결혼 결정을 했다지만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귀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며 홀로 있는 양가 엄마들부터 해서 자녀를 낳고 어떤 식구로 키울 건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계획을 착착 세워서 말을 하기에 왠지 조금은 홀린 듯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을 보니 확실히 말에 힘이 느껴지긴 하더군요. 외모와 달리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끄는 부분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도 이런 부분을 좋아한 건가 싶더라고요. 묘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적어도 그 전주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꺼내는 말에 저는 훨씬 더 좁혀진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쉬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주 큰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가방에서 웬 사진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사진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마냥 낡은 흑백 배경이었고 일제시대쯤으로 짐작될 만한 시기였어요. 혹시나 싶어 물었더니 맞다고 답하더군요.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나 했는데 뒷말을 듣고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성준 씨랑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쪽이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자제라고 하시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껌뻑껌뻑 거리기만 하면서 멍하니 사진만 응시할 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이 그랬고 어릴 적부터 들어오고 배운 게 있어서 저도 그 길로 가게 된 것이긴 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에 아주 단단히 묶여있던 제 마음은 완전히 힘을 잃고 풀려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전 어머님 벨라를 얼마나 두근두근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 소소하게 관련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란 흑심을 갖고 잘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고 엿죽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만남을 기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독립유공자 집안으로 명패도 있고 나름 우리 집과의 아주 뚜렷한 연결성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어쩌면 주변에서 한두 명은 볼 법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많이 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자라올 때나 아들을 키울 때 역시 흔히 본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갑기도 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인상과 달리 참 똑부러지고 앞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찌 보면 참 우습지만 그날 결혼 이야기를 넘어 각각 독립운동 집안끼리에 관련된 화제들을 이어가다 보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우리 집까지 와서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었지 뭡니까. 처음에 그렇게 야멸차게 외면했던 것이 민망해서 저야말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진짜 며느리로서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웃도 만남을 가지면서 이래저래 계획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결혼 이후 삶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둘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도 며느린 여지없이 매번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고 친구같이 함께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며느리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참하고 좋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오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제 안부도 가끔 챙겨주고요. 이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지인상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한 끗 차이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할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야 이렇게 접점이 맞물리고 갈수록 호감형인 좋은 며느리를 몰라봤던 큰일을 겪을 뻔했지만 이후론 겨우 알아보고 아끼며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고부관계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받았겠구나 싶어요.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을 겪고 알아보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들 부부는 늦게 결혼했지만 얼마 전에 임신도 했고 가끔씩 얼굴을 보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힘든 인생을 보냈지만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감사할 따름이고 이후로도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보내야 할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제 나름의 소소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부족했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경솔했던 부분이 있어서 더욱 그쪽에 마음이 쓰이나 봐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아무래도 제 또래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건 간에 너무 경계를 풀지도 혹은 너무 편견을 갖지도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